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흑사병은 단순히 유럽을 죽음으로 뒤덮은 재앙이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 검은 죽음이 지나간 뒤 유럽의 농민들은 더 비싼 몸이 되었고, 귀족의 권위는 흔들렸고, 교회는 이전처럼 절대적인 대답을 줄 수 없게 됐습니다. 도시들은 시체 냄새 속에서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을 배웠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렇게 묻기 시작했죠. 우리는 늘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하지. 결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천만 명이 사라진 폐허 위에서 중세 유럽은 천천히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임금 노동, 과학적 의심, 국가의 방역 시스템, 개인의 생존 전략 같은 아주 현대적인 것들이 고개를 들었거든요. 네, 죽음이 문명을 뒤로 밀어낸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밀어버린 거죠. 자, 이제 화면을 되감아 봅시다. 1348년 어느 항구 도시. 배가 들어옵니다. 선원들은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에 가깝고, 쥐와 벼룩은 아무도 보지 못한 승객처럼 조용히 내립니다. 며칠 뒤 사람들의 겨드랑이와 목에 검은 혹이 부풀고 열이 오르고 기침에 피가 섞입니다. 의사는 기도하고 성직자는 장례를 치르다 쓰러지고 이웃은 이웃의 문을 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 공포가 지나간 뒤 세상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도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었죠. 회사는 꼭 사무실이어야 하나, 국가는 어디까지 개인의 이동을 통제할 수 있나, 이기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직업과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산업은 무엇인가? 흑사병이 유럽에 던진 질문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염병의 역사가 아닙니다. 한 문명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자기 구조를 바꿨는지,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 정말 원래의 세계로 돌아온 게 맞는지 묻는 이야기입니다. 배경과 맥락. 1347년 흑해 북쪽의 항구 도시 카파, 지금의 크림반도 페오도시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노바 상인들이 머물던 이 교역 도시는 몽골계 킵차크 한국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지휘자는 잔니 베그 칸이었죠. 그런데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성벽 밖에서 번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고 겨드랑이와 사타구니가 부어오르고 며칠 만에 쓰러졌거든요. 기록에 따르면 몽골군은 병든 시신을 성 안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과장되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병은 이미 전쟁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제노바 상인들은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은 건 비단과 향신료만이 아니었습니다. 쥐, 벼룩,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죽음이 함께 탔습니다. 1347년 10월 시칠리아의 메시나 항구의 배들이 도착했을 때 선원들 중 상당수는 이미 죽어 있었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피부가 검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쫓아냈지만 너무 늦었죠. 항구는 중세 유럽의 인터넷이었습니다. 물건과 소문과 병이 동시에 퍼지는 네트워크였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메시나 사람들은 왜 배를 완전히 태우거나 항구를 즉시 봉쇄하지 못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중세 도시는 교역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배를 막는다는 건 곧 돈을 막는 일이었고, 돈을 막는다는 건 도시의 생존을 거는 선택이었어요. 코로나 초기에도 비슷했죠. 공항을 닫을 것인가, 경제를 멈출 것인가, 사람의 이동을 제한할 것인가. 우리는 21세기에 과학과 데이터가 있었지만 결정은 여전히 정치와 생계의 문제였습니다. 1348년 피렌체. 조반니 보카치오는
훗날 데카메론에서 이 도시의 붕괴를 기록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형제가 형제를 피하고 장례식은 의식이 아니라 처리 절차가 되어갑니다. 피렌체는 금융과 예술의 중심지였지만 흑사병 앞에서는 화려한 성당도 은행도 길드도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보카치오가 묘사한 젊은 남녀 10명은 도시를 떠나 외곽 별장으로 피신의 이야기를 나누죠. 이들은 왜 도망쳤을까요? 비겁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무너진 사회 속에서 인간답게 버티기 위한 마지막 방식이었을까요? 팬데믹 때 우리가 집안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줌으로 회의하고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키며 버틴 것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이야기는 재난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를 붙드는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흑사병이 바꾼 건 감정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이 사라졌다고 추정됩니다. 지역에 따라 마을 전체가 비었고 밭은 경작자를 잃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죽음이 너무 많아지자 살아남은 노동자의 몸값이 올라간 겁니다. 한국의 에드워드 3세는 1349년 노동자 조례를 내리고 1351년에는 노동자 법령을 통해 임금을 흑사병 이전 수준으로 묶으려 했습니다. 왜 왕은 임금을 올려주지 않고 막으려 했을까요? 귀족과 지주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농노와 일꾼들이 이제는 우리가 조건을 말할 수 있다고 깨닫는 순간 오래된 봉건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이 긴장은 결국 1381년 한국 농민반란으로 폭발합니다. 와트 타일러와 설교자 존 볼은 기존 신분 질서에 질문을 던집니다. 아담이 밭 갈고 이브가 길쌈할 때 누가 귀족이었는가?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흑사병 이후 유럽 사회가 던진 근본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가? 아니면 노동과 생존 능력으로 다시 협상될 수 있는가? 코로나 이후에도 비슷한 질문이 떠올랐죠. 필수 노동자는 누구인가?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과 불가능한 사람의 격차는 무엇인가? 위험을 감수한 사람에게 사회는 무엇을 보상했는가?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베네치아와 라구사에서 나옵니다. 1377년 아드리아해의 도시 라구사는 전염병 의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30일 동안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40일을 뜻하는 쿼란타조르니에서 훗날 쿼런틴, 즉 검역이라는 말이 자리 잡게 됩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현대 방역의 핵심 단어가 중세 항구 도시의 공포와 계산에서 태어난 겁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멈춰야 하지만 도시를 살리려면 열어야 합니다.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검역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흑사병은 유럽을 단번에 근대로 밀어넣은 사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속도를 바꿨습니다. 교회 권위는 흔들렸고 위약과 행정은 더 체계적인 기록을 요구받았고 노동자는 이전보다 더 큰 협상력을 갖게 됐습니다. 재난은 단순히 지나가는 폭풍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가 이미 품고 있던 균열을 드러내고 어떤 균열은 영원히 벌려놓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을 코로나 이후의 세계와 비교하는 건 과거를 억지로 현재에 끼워 맞추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질문을 다른 시대의 목소리로 다시 듣는 일인 거죠. 우리는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무엇을 멈출 수 있는가, 그리고 재난이 끝난 뒤에도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죽음이 유럽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의 몸값을 올려버린 거예요. 흑사병 전의 유럽은 굉장히 단단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농노는 영주의 땅에 묶여 있었고
태어난 자리에서 평생을 보내는 게 당연한 세계였거든요. 그런데 1348년을 지나며 마을의 절반이 사라지고 밭을 갈 사람도 양털을 깎을 사람도 빵을 구울 사람도 부족해집니다. 그러자 영주들이 처음으로 농민을 붙잡기 위해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해요. 우리 땅에 남아라. 임금을 더 주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장면인 거죠. 어제까지 명령하던 사람이 오늘은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 흐름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1351년 노동자법을 내놓습니다. 임금을 흑사병 이전 수준으로 묶어두려 한 거예요. 쉽게 말해 세상은 바뀌었는데 권력자들은 가격표만 과거에 고정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배고픔보다 강한 건 기억입니다. 사람들은 알아버렸거든요. 내 노동이 없으면 이 사회도 멈춘다. 이 감각은 조용히 번져가다가 훗날 1381년 한국 농민 반란 같은 폭발로 이어집니다. 와트 타일러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농민들은 런던까지 행진합니다. 왕 앞에서 세금과 예속의 부당함을 말하죠. 물론 반란은 진압됩니다. 하지만 한번 입 밖으로 나온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평생 묶여 살아야 하는가? 여기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겹쳐 보입니다. 팬데믹 동안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잖아요. 모두가 집에 숨어 있을 때 택배기사, 간호사, 마트 직원, 배달 노동자들이 사회를 실제로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필수 노동자라는 말이 갑자기 등장했지만 사실 그들은 원래 필수였던 거죠. 다만 우리가 보지 않았던 겁니다. 흑사병 이후 유럽 농민들이 자기 노동의 무게를 깨달았듯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도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 방식으로 일해야 하지? 사무실은 꼭 필요한가? 위험은 누가 감당하고 보상은 누가 가져가는가? 또 하나의 장면을 볼까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흑사병이 도시의 일상을 산산조각냅니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는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시골 별장으로 피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겉으로 보면 도피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속에는 중세교회와 권위에 대한 풍자, 인간 욕망에 대한 솔직한 시선이 살아 있습니다. 죽음이 너무 가까이 오자 사람들은 천국만 바라보지 않고 지금 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변화는 르네상스의 공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을 다시 보는 시대, 몸과 욕망과 지성을 다시 이야기하는 시대 말입니다. 코로나 때도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안에 갇혀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질문을 품었죠.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였지? 누군가는 회사를 그만뒀고, 누군가는 도시를 떠났고, 누군가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처음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팬데믹은 단지 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던 생활 방식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은 여기 있습니다. 흑사병 이후 유럽은 더 신앙 깊은 사회가 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교회도, 귀족도, 왕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에도 사람이 죽고, 권위자도 도망가고, 부자도 병을 피하지 못했거든요. 그 순간 세계의 중심이 조금씩 이동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신분에서 노동으로, 운명에서 선택으로요. 무서운 건 전염병이 지나간 뒤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려는 힘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큰 죽음 이후에는 늘 큰 질문이 남는다고요. 흑사병이 유럽에 남긴 진짜 변화는 폐허가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도 어쩌면 같은 문 앞에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본 것을 잊지 않을 것인가? 클라이맥스. 두 번째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바꾼 진짜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갑자기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농노는 땅에 묶여 있었습니다. 태어난 마을에서 일하고 영주의 땅을 갈고 세금을 내고 거의 선택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흑사병이 지나간 뒤 들판은 그대로인데 손이 사라집니다. 수확할 사람이 없고 밀을 베어낼 사람이 없고 양을 돌볼 사람이 없어요. 성벽과 수도원과 시장은 남아있는데 그걸 굴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순간 유럽 사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균열이 생깁니다. 영주가 농민에게 명령하던 시대에서 농민이 영주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저쪽 장원에서는 임금을 더 준다는데요. 올해는 세금을 줄여주셔야겠습니다. 이 땅에 묶여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말들이었거든요. 실제로 잉글랜드에서는 1351년에 노동자 조례가 나옵니다. 흑사병 이전 수준으로 임금을 묶어두려는 법이었어요. 말하자면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는 예전처럼 일해라. 더 달라고 하지 마라. 그런데 이 법이 왜 나왔을까요? 이미 사람들이 더 달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협상력이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소름 끼치는 지점은 권력자들이 흑사병 자체보다 그 이후의 임금 상승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죽음보다 무서웠던 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 몸값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던 거죠. 이건 코로나 이후 세계와 이상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팬데믹 때 우리는 갑자기 보게 됐죠. 누가 진짜로 사회를 움직이고 있었는지. 병원 간호사, 배달 노동자, 창고 노동자, 마트 직원, 교사, 돌봄 노동자. 평소에는 배경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멈추자 세계가 바로 삐걱거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마찬가지였죠. 꼭 매일 출근해야 한다고 믿었던 일이 사실은 집에서도 돌아간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버렸습니다. 흑사병 이후 농민이 장원을 떠날 수 있다는 감각을 얻었다면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은 일하는 방식과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협상할 수 있다는 감각을 얻은 겁니다. 재택근무, 이직, 퇴사, 임금 인상 요구, 노동의 의미에 대한 재질문. 이 모든 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재난이 끝난 뒤 찾아오는 권력의 재배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흑사병은 유럽을 단순히 파괴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질서를 들춰낸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떠받치고 있었나? 그 질문을 너무 잔인한 방식으로 던진 사건이었죠. 그리고 대답은 왕도, 교황도, 기사도 아니었습니다. 땅을 갈고, 물건을 나르고, 빵을 굽고, 병자를 돌보고, 도시를 청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위대한 선언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부족해진 사람들의 몸값이라고요. 흑사병 이후 유럽은 죽음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이 더 이상 예전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바뀐 겁니다. 그게 진짜 반전인 거죠. 마무리. 흑사병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자기 자신을 다시 설계하게 만든 거대한 충격이었거든요. 노동력이 사라지자 농노는 더 이상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었고, 임금은 협상의 대상이 되었고, 교회와 왕권은 예전처럼 절대적인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너무 가까이 오자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을 시작한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떠올리게 됩니다. 원격 근무, 플랫폼 노동, 공공의료, 국가의 통제, 개인의 자유. 팬데믹은 병원과 거리만 바꾼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믿고 연결되는 방식까지 흔들었습니다. 흑사병 이후 유럽이 중세에서 서서히 빠져나왔듯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도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시대의 초입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마녀 사냥은 정말 미신 때문에 시작됐을까? 라는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댓글로 팬데믹 이후 가장 크게 바뀐 건 노동, 신뢰, 종교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보이페달의 역사 미스터리 시리즈가 궁금하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열어주세요. 브리테니커 https://www 브리테니커 스미소니언 매거진 https://www 스미소니언 매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https://www 내셔널 지오그래픽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롱폼 링크를 정리해두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더 깊게 보고 싶다면 설명란 자료를 함께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